존머 씨 이야기. 아직 나무 타기를 퍽 좋아하던 시절, 우리 동네인 호수 아랫마을이 아닌 다른 이웃마을, 그러니까 호수 윗마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기는 우리 마을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호수 윗마을과 아랫마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마을 간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호수를 따라 한쪽에서 반대편 호숫가 쪽으로 뚜렷한 시작도 끝도 없이 정원과 집과 마당과 배들로 엮여진 가느다란 끈이 이어져 있는 형태였다. 어쨌든 그런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존머씨라고 부르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마을에서 존머 아저씨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름이 페터 존머인지 혹은 파울 존머인지 아니면 하인리히 존머인지 혹은 프란츠 크사버 존머인지 알지 못했으며 존머 박사인지 혹은 존머 교수인지 아니면 존머 박사 교수인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은 그를 유일하게 존머씨라는 이름만으로 알고 있었다. 존머 아저씨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니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과거에 직업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다만 존머 아저씨 부인이 돈을 벌고 그것도 인형을 만드는 일로 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날이 그날같이 그 아줌마는 새들고 있던 페인트 칠장이 슈탕엘마이어 씨 집 지하실에 앉아서 양모와 옷감, 톱밥 등으로 작은 인형들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들을 큰 소포로 포장하여 우체국에 가서 붙여주곤 하였다. 우체국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똑같이 자파상, 빵집, 고깃집, 야채상을 차례차례 들러 터질 만큼 잔뜩 집어넣은 시장 바구니 4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내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인형만 만들었다. 존머 아저씨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사람들은 몰랐다. 언젠가 그들은 아줌마는 버스를 타고 아저씨는 걸어서 왔다. 그리고 그 후부터 줄곧 그곳에서 살았다. 자식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으며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다. 사람들이 존머 아저씨네에 대해서 특히 존머 씨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사실은 근방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존머 씨를 알고 있으리라는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호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적어도 60km 내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심지어 개까지도 늘 걸어다니기만 했던 존머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른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존머 아저씨는 그 근방을 걸어다녔다. 걸어다니지 않고 지나는 날이 1년에 단 하루도 없었다. 눈이 오거나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휘몰아치거나 비가 억수로 오거나 햇빛이 너무 뜨겁거나 태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존머 아저씨는 줄기차게 걸어다녔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거두려고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일을 나가던 어부들이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던 그를 만나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그렇게 나간 그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는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가 돌아올 때쯤 그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던 길은 엄청난 거리가 되었다.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면 약 40km쯤 되었는데 그 거리를 하루에 걷는 것은
그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에 2~3번 군청 소재지까지 갔다 오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갈 때 10km, 올 때 10km나 되는 거리가 존모 아저씨에게는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아침 8시에 여전히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학교에 갈 때면 벌써 몇 시간 전부터 걸어다니고 있는 기운찬 모습의 그와 종종 마주칠 수 있었다. 점심때쯤 지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갈 때면 어느새 그가 나타나 활발한 걸음으로 우리들을 앞서서 걸어가곤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 밖을 쳐다보면 호숫가에 그의 깡마른 모습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서둘러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는 쉽게 식별이 되는 사람이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다른 사람과 전혀 혼동이 되지 않았다. 겨울이면 그는 검은색 폭이 지나치게 넓고 길며 이상하게 뻣뻣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너무 큰 무슨 껍질처럼 그의 몸을 감싸던 외투를 입고 지냈다. 그리고 신발은 고무 장화를 신었고 대머리 위로는 빨간색 털모자를 쓰고 다녔다. 여름에는 존모 아저씨의 여름은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여서 1년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었는데 까만색 천으로 띠를 두른 납작한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녔고 캐러멜색 린네르 셔츠와 캐러멜색 반바지를 입고 다녔다. 그럴 때면 반바지 밑으로 힘줄과 울퉁불퉁한 혈관만이 드러나 보이는 억세고 긴 다리가 우악스러운 등산화 속으로 가려진 부위를 제외하고는 우스꽝스럽도록 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곤 하였다. 3월의 다리는 눈이 부시도록 흰빛이었고 울퉁불퉁한 혈관들은 사이끼리 많은 푸른색 강줄기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불과 몇 주일만 지나면 다리는 꿀과 같은 색으로 변하였고 7월에는 셔츠나 바지처럼 캐러멜색 밤색으로 변하여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가을에는 피부가 햇빛과 바람과 일기 변화로 인해 짙은 밤색으로 변해서 혈관이나 힘줄이나 근육질이 전혀 구별되지 않았고 다리는 마치 껍질이 벗겨진 호두나무의 울퉁불퉁한 나뭇가지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그것들은 11월이 되면 긴 바지와 긴 검은색 외투로 가려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멀리한 채 이듬해 봄까지 원래의 색깔인 치즈빛 흰색으로 탈색되어 가곤 했다. 2가지 물건만은 존모 아저씨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를 본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팡이였고 다른 하나는 배낭이었다. 지팡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산책용 지팡이가 아니라 길쭉하고 약간 구부러진 호두나무 가지로서 크기가 아저씨의 어깨를 넘겼고 아저씨에게 제3의 다리 역할을 해내는 것이었다. 그것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없었을 테고 보통 사람들이 걷는 것보다 몇 배에 달하는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 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발자국을 3번 옮길 때마다 그는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지팡이를 앞쪽으로 밀면서 그것으로 땅을 찍으며 온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쭉 밀어내곤 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원래의 2 다리는 단지 몸을 앞으로 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뿐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오른손으로부터 나와서 지팡이를 통하여 땅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개의 나룻배들이 배의 몸체를 긴 장대로 밀어서 물 위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논리였다. 배낭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사실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대로라면 그가 먹을 버터빵 한 쪽과 밖에서 갑자기 비를 만나면 입을 모자가 달린 우비가 접힌 채 있을 뿐이어서 거의 비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것인지, 그러한 끝없는 방랑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잰걸음으로 하루에 12, 14 혹은 16시간까지 근방을 헤매이고 다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조모 아저씨가 우리 마을로 이사와서 정착했던 전쟁 직후에는 사람들이 전부 배낭을 메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의 그런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휘발유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으며 하루에 딱 한 번만 버스가 운행되었고 땔감도 없었으며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달걀 몇 개를 구해온다거나 밀가루나 감자 혹은 석탄을 1km쯤 가져온다거나 하다못해 편지지나 면도날을 구하러 가야만 했을 때에도 몇 시간이든 걸어서 나갔다가 구한 물건들을 손수레에 싣거나 배낭에 짊어지고 집으로 운반해 오곤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마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석탄은 배달이 되었으며 버스는 하루에 5번씩 운행되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나자 정육점 주인이 자가용을 굴렸고 다음에는 시장이 차를 샀고 그 다음에는 치과 의사가 샀다. 그리고 페인트 칠장이인 슈탕헬마이어 씨는 큰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녔고 그의 아들도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며 버스는 그래도 여전히 하루에 3번은 다녔다. 그래서 무슨 볼 일이 있다거나 여권을 갱신해야만 되는 등의 할 일이 있더라도 4시간이나 걸어서 군청 소재지까지 갔다 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존모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아저씨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걸어서 다녔다. 아침 일찍이면 배낭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손에 쥔 다음 서둘러 집을 떠나서 들판과 초원을 지나 크고 작은 길을 걸으며 호수 주위에 있던 숲을 지나서 시내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늦은 저녁까지 사방을 쏘다녔다. 이상한 일은 그에게 아무런 볼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배낭은 버터빵과 우비를 빼고는 늘 비어 있었다. 우체국에 가는 일도 없고 군청에 가는 일도 없이 모든 일은 자기 부인에게 다 일임하였다. 누구를 방문한 적도 없고 어디로 가서 잠시라도 머무는 일도 없었다. 시내로 가면 무엇으로 요기한다거나 최소한 목이라도 축이려고 어디든 들어가는 일도 없었고 정말로 그는 벤치에 단 몇 분이라도 앉아서 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선 자세로 돌아서서 집이나 어디 다른 곳을 향해 다시 걸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디에서 오는 중인지 묻는다거나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면 그는 마치 콧잔등에 팔이라도 앉아있는 것처럼 마지못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하였는데 그 말은 불과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바빠서 이제 학교 뒷산을 올라갔다가 호수를 빨리빨리 지나서 오늘 아직 시내에도 꼭 가보아야 하고 너무 바빠
지금 당장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말해놓고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디를 간다고 했느냐고 반문이라도 할라치면 그는 어느새 지팡이에 직직 끌리는 소리를 앞세우며 그 자리에서 멀리 사라져버리곤 하였다. 존모 아저씨가 분명하고 확실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는 소리를 나는 딱 한 번 들었다. 나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고 아직도 그 말은 내 귓가에 생생하다. (7월) 말 날씨가 지독히도 나빴던 어느 일요일 오후의 일이었다. 사실 그날 날씨는 처음에는 무척 좋아서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이 화창했다.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레몬을 띄운 냉차나 마시면 딱 좋을 날씨였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라서 나는 일요일이면 종종 그랬듯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경마장에 갔다. 그 무렵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경마장을 찾았다. 하지만 돈을 걸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점을 난 분명히 언급해두고 싶다. 다만 열광적인 애호가였기 때문이었다. 당신께서는 평생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었지만 열광적인 말 애호가였으며 말 전문가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1869년 이후 독일 더비 경마 대회에서 우승한 말의 이름을 연도의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혹은 바로 해서 줄줄이 외울 수 있었고 영국의 더비 경마 대회에서 우승한 말들도 알고 있었으며 1910년 이후 프랑스의 개선문상 대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시합의 우승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 또 아버지는 어떤 말이 질퍽한 땅을 좋아하고 어떤 말이 마른 땅을 좋아하는지도 알았고 늙은 말들이 왜 장애물을 넘는지와 어린 말들이 1.6km 이상은 절대로 달리지 못한다는 것 외에 경마의 기수 몸무게가 얼마라는 것도 알았고 말 주인의 부인이 왜 빨강, 초록, 황금 색깔로 된 매듭을 모자에 눌렀는지도 알았다. 말에 관련된 책들은 소장한 숫자가 500권을 넘었고 말년에는 말, 정확히 따지자면 한 필이라고 치기에는 좀 엉성한 말을 샀는데 그 값이 6,000마르크나 치러서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 말을 산 이유는 단지 경마 때 그 말을 그것의 고유한 특성대로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밝히기로 하겠다. 아무튼 우리는 경마장에 갔었다.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날씨는 여전히 뜨거웠고 어쩌면 한낮보다도 더 뜨겁고 푹푹 찌는 듯했다. 하지만 하늘에는 이미 얇은 막 같은 것이 쳐진 상태였다. 서쪽에는 짙은 회색 구름이 진노란색 띠를 두른 채 덮여있는 것도 보였다. 출발한 지 15분쯤 지나자 갑자기 엄습해온 구름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음산한 그림자가 땅을 뒤덮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라이트를 켜야만 했다. 곧바로 산자락에서 돌풍이 휘몰아쳐 내려오더니 주변의 넓은 옥수수밭을 휘감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들판을 빗질하는 모습처럼 보였고 잔풀 더미들을 뒤흔들며 위협하는 모습 같기도 하였다. 그때 거의 동시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니, 빗방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포도송이만큼 큰 물방울이 아스팔트의 이곳저곳과 자동차의 보닛과 안 유리창에 사정없이 내리꽂히며 부서져 내렸다.
그렇게 엄청난 일기 변화는 시작되었다. 나중에 신문에는 그렇게 지독히 나쁜 날씨는 우리 마을 근방에서 22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진위는 그 당시 내가 겨우 7살이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런 나쁜 날씨는 내 평생 다시 없을 것이라는 것만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자동차 안에서 그런 상황을 겪을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았다. 빗줄기는 더 이상 방울방울 떨어지지 않았고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금방 도로에는 물이 철철 흘러넘쳤다. 자동차는 마치 고랑을 치듯이 물속을 가로질렀고 양쪽으로는 물이 분수처럼 높이 솟아올라서 마치 물로 벽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고 와이퍼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앞 유리창을 통해 본 밖의 풍경은 투명한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날씨는 그래도 여전히 더 사나워지기만 했다. 빗줄기는 차츰 우박으로 변했고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후득후득 떨어지는 더 요란한 소리로 변해서 그것을 느낌으로 먼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바깥 공기가 무척 쌀쌀하였고 찬 공기가 차 안으로까지 몰아쳐서 안에서도 한기가 느껴졌다. 우박은 처음에는 바늘귀만해 보이다가 금방 콩알만하게 커졌고 다음에는 돌멩이만 해지다가 마침내는 맨질맨질한 흰 공처럼 변해서 내려오다가 보닛 위에서 위쪽으로 다시 튀어오르곤 하였다. 그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요란스러워서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였다. 단 1미터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사실 길이란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길가는 더욱이 알 수가 없었으며 들판이나 혹은 나무 한 그루도 볼 수가 없었으니 길가라는 표현이 합당한 것은 아니었다. 겨우 2미터 앞까지만 내다볼 수 있었고 그 2미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허공에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동차 몸체 위에 부서져 내리던 당구공같이 생긴 수백만 개의 얼음덩이 뿐이었다. 자동차 안에서도 소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 마치 어떤 거인이 마구 두드려대는 큰 팀파니 통 속에 앉아있는 느낌이었고 그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추위에 떨면서 침묵을 지킨 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안식처가 부서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얼마 후 날씨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우박이 그쳤고 바람도 잠잠해졌다. 단지 조용한 이슬비만이 부슬부슬 내렸다. 돌풍이 휘젓고 간 길 옆에 옥수수 밭에는 옥수수들이 바람에 짓밟힌 채 쓰러져 있었다. 그 뒤로 보이던 밀밭에는 밀이 줄기만을 앙상한 모습으로 드러내놓고 있었다. 떨어지며 부서진 우박, 마구 찢겨진 채 떨어진 나뭇잎, 나뭇가지, 이삭들이 도로에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시야가 닿는 끝까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슬비의 엷은 막 사이로 길 끄트머리쯤에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 내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고 우리는 우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그 사람을 함께 쳐다보았다. 사방의 모든 것들이 짓이겨지고 흩어진 채 뒹구는 그런 우박 난리를 치른 다음인데도 그런대로 반드시 걷는다는 것과
그런 데서 혼자 걷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우박으로 쌓인 것들을 헤치며 자동차를 몰았다.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을 때 난 짧은 바지와 비에 맞아 번들거리는 울퉁불퉁한 긴 다리와 배낭처럼 보이는 것이 착 달라붙어 있는 검은색 우비와 존모 아저씨의 젠 걸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를 앞질러 갔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창문을 내렸다. 밖의 공기는 몹시 차가웠다. 존모 씨! 아버지가 큰 소리로 불렀다. 차에 타세요.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리를 양보해 드리려고 얼른 뒷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러나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깐 멈춰 서지도 않았다. 옆 눈길로 우리를 슬쩍 훔쳐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호두나무 지팡이로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젠걸음으로 우박이 떨어진 길을 계속해서 걷기만 했다. 아버지는 그의 뒤를 따랐다. 존모 씨! 열린 창문을 통해 아버지가 다시 외쳤다. 어서 타시라니까요. 날씨도 이런데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칠 줄 모르고 앞으로 걷기만 할 뿐. 내가 언뜻 보기에는 입을 실룩거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무슨 대답인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의 입술이 추위 때문에 잠시 떨렸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계속 존모 아저씨 곁으로 바짝 붙여서 차를 몰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의 앞문을 열고 다시 소리쳤다. 어서 타시라니까요, 글쎄. 몸이 흠뻑 젖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죽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겠어요. 라는 표현은 우리 아버지의 언어 습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러다가 죽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은 틀에 박힌 빈말이다 라고 아버지는 우연히 그러다 죽겠어요 라는 말을 듣거나 읽을 때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곤 했다. 틀에 박힌 빈말이라는 것은 너희들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거야. 어중이 떠중이들이 입이나 펜으로 수도 없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라서 그 말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실제로 그렇단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때 아버지는 대개 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그런 것들은 차를 한 잔 마시세요. 그러는 게 몸에 좋을 거예요. 라든가 의사 선생님,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요? 환자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등의 말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말들이다. 그런 말들은 인간의 삶에서 만들어진 말들이 아니라 질 나쁜 소설이나 터무니없는 미국 영화에서 생겨난 말들이니까 그런 말들을 똑똑히 기억해 두거라. 그래서 그러다가 죽겠어요 라는 따위의 말들은 아버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진 도로에 이슬비가 내리던 날 존모 아저씨 옆으로 차를 몰면서 그런 틀에 박힌 빈말을 아버지가 열린 창문을 통해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그러다가 죽겠어요. 그 말에 아저씨가 우뚝 섰다. 내가 보기에 그는 바로 죽겠어요 라는 말에서 빳빳하게 굳어지며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그 아이 옆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다. 아저씨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호두나무 지팡이를 왼손으로 바꿔주고는 우리 쪽을 쳐다보고 아주 고집스러우면서도 절망적인 몸짓으로 지팡이를 여러 번 땅에 내려치면서 크고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그 말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말뿐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때까지 열린 채로 있던 차의 앞문을 닫고 지팡이를 다시 오른쪽으로 바꿔주고는 눈길을 옆으로 주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앞으로 계속 걷기만 했다.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군.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우리 차가 그를 앞질렀을 때 나는 뒤 유리창을 통해 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볼 수 있었다. 시선은 땅 쪽을 향한 채 몇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마다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눈을 치켜 올렸고 뭔가 두려움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을 크게 뜨고서 잠깐씩 앞쪽을 쳐다보곤 했다. 빗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콧잔등과 턱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어쩌면 걸어가면서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는지도 모른다.